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 이후 계속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오늘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면서 탐사 시추 성공률이 20%로 추정되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집 본사는 자신의 자택이 맞다고 밝혔고, 직원 수가 소규모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여러 의혹이 말끔히 풀렸을까요? 기자회견 후 관련주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시장의 기대는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사전 예약 중. 리니지M. 12세 이용가.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인구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 예천군 인구 청년 정책팀의 박상규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석유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자,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20%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20% 그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것도 좀 있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으면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 이 국정 브리핑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사상 최저의 국정 지지율을 보였던, 발표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고, 천공 얘기도 나오고 등등 해서 신뢰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그런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대통령이 발표할 이슈인가 하는 부분에 일단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전문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20%냐 더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가능성은 사실 이제 시추를 해서 실제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건 좀 무게감도 실리고 또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아직 시추도 안 한 상태에서 가능성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을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면 이게 파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일단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경제 관련된 산업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무리한 발표였다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시출을 했는데 안 나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제 대통령한테 다 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오늘 뭐 고문인가요? 그분이 와서 인터뷰했지만 그 내용도 크게 지금까지 알려는 거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거 보셨죠. 뭐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러잖아요. 시추해봐야 안다. 가능성의 문제인 거고 본인이 또 뭐 왜 회사가 그렇게 조그만 회사 이런 논란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컴퓨터하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클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이전에 했던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거기 그 회사는 이미 우리나라에 철수를 했잖아요. 여기는 뭐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맞습니다. 아주 근데 큰 거기서 회사죠. 조사한 내용을 받고 또 정부에서 제공한 추가 자료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로 분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지 실제 뚫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리면 국민들 볼 때는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성급했다. 그런 점에서 좀 국민적 혼란만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뭐 바로 반응을 했고 출렁출렁이었고요. 그나저나 그 어제 또 MBC 보도가 나왔는데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 회사입니다. 우드사이드 말씀 주셨는데 지난해 8월에 이미 이 일대를 영일만 일대를 탐사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다가 그랬죠. 더 이상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철수를 해버려서 엑시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지역에 직원이 한 명뿐인 이 회사에서 20%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듣고 대통령이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한테 우리 정부가 이거 노란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대통령이 혹시 좀 그걸 뭐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이제 직원도 많고 또 직접 와서 이제 그 관망권인가요? 그 개발하는 권한의 이 반 정도를 서로 이제 석유공사하고 반반 50%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철수를 한 건데 물론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뭐 합병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기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뭐 주장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50% 지분을 포기하고 나간 거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회사가 합병을 하더라도 거기서 나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성공이 돼서 뭔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본인들도 이익을 갖는 거잖아요. 나눠 갖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점이 좀 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오랫동안 탐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드사이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한 자금이 이미 투입이 됐고 만약에 20%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판단했다면 절대 나갈 일이 아니죠. 20%면 상당히 높은 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나갔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액트 지원가요? 거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 자료를 줬다는 추가적 자료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우드사이드에서 분석한 자료나 그 우드사이드에서 분석하다가 놓고 나간 그 자료를 액트 지오에 보냈고 그 액트 지오는 그 자료 가지고 또 분석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한 군데에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잖아요. 양쪽 의견이. 근데 뭐 두 군데서 의견이 다른데 본인들의 유리한 의견만 받아들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조사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들여서 시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 시추공하는데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5개를 뚫으면 그러면 5천억 이상이 드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좀 이제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발표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작은 업체 한 군데에만 의뢰를 했냐 물어보니까 뭐 기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더 좀 믿을 수가 없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개발을 해서 석유 나온다면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럼요. 지금까지 봐서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할 것이다. 뭐 단나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포토라인에 세운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혹시 뭐 대통령과 약속 대련인지 아니 진정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기는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 입장에서 정말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소환을 통해서 뭔가 이제 소위 이제 털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 비난과 비판이 많잖아요 지금.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소환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냐,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또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충족시키면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는 일정 부분 또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원석 총장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원석 총장이 임명돼 지금까지 거의 2년을 했다는 거잖아요. 2년 몇 개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논란이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명품백 수수 논란 이전에도 주가 조작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금 검찰이 시도하려고 하는 명품백 수수 관련된 것만 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부르게 되면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질문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주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할 텐데, 검찰에서 만약에 이걸 김건희 여사 소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만 적용시키면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직자가 처벌을 받지 공자의 부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남편이 윤 대통령이 알았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이제 그래도 처벌은 윤 대통령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리해보고 윤석열 대통령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조사를 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일각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재형 목사가 물건을 전달하면서 그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에 반응이 왔다. 즉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부정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라고 하는 제목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알선수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과연 검찰이 알선수재까지 보고 수사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게 키포인트군요.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만 가지고 할 거냐의 차이예요. 법 적용을 알선수재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무죄로 나올 거예요. 무혐의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실제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다 털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사실 뭐 그 녹취록까지 다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과 목사와의 그 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알선 수재 혐의까지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키포인트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이제 이거 털어내기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 반대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레인덕 이미 확실히 왔다. 이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자, 김정숙 여사 논란.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기내식 6,200여만 원 이 논란인데, 예. 당시에 한 50여 명 정도 갔다 그러죠? 그래서 예, 뭐 끼니당 뭐 30여만 원 정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호화 기내식 논란 얘기, 뭐 호화 인도 방문 논란, 이거 전체적으로 뭐 간단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저는 일단 그 기내식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여러 번 순방 갔다 왔잖아요. 예예. 그거 그냥 비교하면 돼요. 아. 뭐가 문제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만 들으면 엄청나게 충격적이잖아요. 무슨 기내식 6천만 원이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예. 근데 그 기내식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항공과 계약을 할 때 뭐 계약서 안에 기내식이라고 돼 있지만 그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 그거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순방을 갈 때 늘상 이렇게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만 보면 돼요. 예. 그럼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하고 여러 번 순방 갔잖아요. 예. 그때 그럼 과연 기내식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렇죠. 인원 대비 그거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주 쉽네요. 간단한데. 심플해요. 네. 네. 근데 그거 얘기는 안 하고 김정수 여사가 6천만 원을 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지 본인은 모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세색 이런 내용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이런 것까지 보고를 받지 않았겠죠. 예. 당연히. 그러면 이게 무슨 룰이 있을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김정수 여사 때 뭐 엄청나게 돈을 쓰고 김건희 여사 때 돈을 적게 쓰고 이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비교해서 보여준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본인이 직접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기내식 보니까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똑같이 도시락을 먹었다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랬는데 하던데. 왜 그럼 그렇게 책정되는지를 뭔가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왜 기내식 안에 뭐 다른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네. 오로지 식사 비용만 들어있는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한 게 단순히 숫자만 던지면요. 이건 정말 자극적인 정치 공세예요. 이 국민의힘이 숫자로만 딱 들으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게. 근데 실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또 윤건희 의원도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럼 김건희 여사 거 공개해라. 김건희 여사 거 비교해보자 그러면. 그럼 깨끗이 끝날 문제를 이 김건희 여사 건 공개 안 하고 계속 숫자만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공세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안 해도 돼 아니면 둘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특검법을요. 특검이 언제 하는 겁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정수 여사는 지금 국고손실죄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런 논리잖아요. 그럼 지금 검찰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특검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가 전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특검에 독소 조항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브리핑하는 거였어요. 브리핑. 아 브리핑 그렇죠. 수사 브리핑하는 거 독소 조항이니까 빼야 된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대통령이. 예. 이번에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그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거. 독소조항을 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다. 예. 해결책은 간단히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어제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 이제 추념사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죠. 문경에 고 김수광 소방장, 또 고 박수훈 소방교, 그리고 한진호 해군 원사,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최수근 상병이 빠졌고, 또 얼마 전에 얼차려 받다 목숨 잃은 훈련병 얘기도 빠졌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택적으로 제복 입은 우리 용사들 또 국가를 선실한 사람들 국가의 봉사로 갔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누군가를 부르려면 최수근 해병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들어가라는 명령 받고 들어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아들을 잃은 부모 입장을 얼마나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겠습니까? 근데 그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하고, 최수근 해병에 대한 이름도 부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만 얘기하고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택적인가. 이게 정말 전 국민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보수진영의 대통령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진보 보수를 떠나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짧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집단 지도 체제니 뭐 단일 지도 체제니 아니면 또 뭐 2인 지도 체제니 이것도 또 새롭게 나왔던데 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이거 다 한동훈, 유승민 견제용 아니냐. 나아가서 이것도 뒤에서 또다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또 어쩔 수 없이 대세론이니까 그러면 힘을 빼고 집단 지도체에 들어가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휘두르는 걸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제 생각엔 신인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지는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결별 또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 하면요 대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뭐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김무성 부대표 만들어. 그때도 보면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한 방송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예 호칭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사석에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대통령을 보고 그런 방송도 본 적이 있는데, 야, 이렇게 가까웠던 완전히 오른팔이었던 이런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천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천군의 인구 정책 알아봅니다. 예천군 인구 청년 정책팀의 박상규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박상규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 청년 정책팀 막둥이 박상규입니다. 아, 막둥이세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도 저는 막둥이세요? 이제 네. 4년 차인데 4년 차. 실에서는 제가 막둥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 막둥이란 말 참 반갑게 느껴지는데 사실 요즘 막내가 없는 집이 많죠. 그러니까 자녀가 뭐 한 명뿐인 집도 많고 아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0.72입니다. 아, 0.72.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출생률 아니에요? 합계 출생률. 네, 맞습니다. 바로 2023년 전국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이어야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은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저는 조금 쉽게 형제 자매가 최소 2명은 넘어야 된다로 이해합니다. 근데 0.7이면 평균으로 따져서 외동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2.1은 돼야 되는데 3분의 1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4년차 공무원이시고 인구 청년 정책팀의 막둥이이신데 네. 결혼을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결혼하지. 아직 20대이시고요? 네. 30대 초반이시고. 예. 네. 얼른 결혼하시죠. 인구 청년 정책팀에 계시니까. 예. 자, 이렇게 0.72라는 숫자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그 월별로 따지면 0.6대로도 떨어졌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정말 이러다가 소멸될 것 같은 머지않아서 그런 위기감이 듭니다, 사실. 네, 정말 이대로 계속 된다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선포되었죠. 바로 저출생과의 전쟁인데 이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발맞춰 예천군도 올해 제가 소속된 인구 청년 정책팀을 신설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작년에 예천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했는데 경상북도가 주관한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공모에 예천군의 장난감 도서관 대굴대굴 놀이꿈터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양한 놀이지도 프로그램과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탐방, 농촌 체험 캠핑 등 진행합니다. 이 장난감 도서관 개관부터 대굴대굴 놀이꿈터 등 이런 가족 활동 프로그램 취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저희 팀이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천군의 돌봄 체계 구축이나 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이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들이 서로 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육아 부담이 덜해지면 하나쯤 더 낳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강제할 수도 없는데 자, 예천군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 예천군에서는 일단 연애부터 하게 하자. 연애부터 하자. 네.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하니까. 그렇죠. 네. 시작으로 이 예천군과 도청 신도시에 주소나 이 직장을 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현실반 나는 솔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네, 청춘 공감 심쿵 야행인데 얼마 전 시즌2 썸 타는 캠핑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천군판 나는 솔로를 진행하셨다.
청춘 공감 심쿵 야행. 그래 얼마 전에 시즌 2도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박상규 주무관님도 여기 함께 하시지 그랬어요. 참여를. 저도 나가고 싶었는데 저는 주최측이다 보니까 고기 굽고 왔습니다. 고기 굽고 왔다. 예. 네. 자 일단 이런 프로그램은 최대 관심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커플이나 탄생했냐 아니겠습니까? 그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그 남녀가 각각 저도 이거 재밌게 보는데 남녀 각각 6명씩 나와서 그렇죠. 뭐 한두 커플 이렇게 탄생하던데 예천군에서는 뭐 몇 커플이나 나왔어요? 아마 놀라실 텐데 저희 총 32명이 참여해서 최종 10커플 탄생했습니다. 10커플이 탄생했어요? 네. 남녀 그러면 각각 16명씩 참여를 해서 참여해가지고 32명 중에 20명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60% 정도 성공률인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그 박상규 주무관님이 고기를 잘 구워주셔서 그런가요? 비결이라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또 분위기 있는 디너 파티도 함께 하면서 캠핑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동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32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층이 많았나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그런가요? 직장인부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공기업, 공무원분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있었고 다양하게. 예. 아무튼 이 매칭된 커플들 좋은 결실 맺길 바라겠고 자 그런데 지방은 젊은 청년층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그런 고령화 문제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천군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 도청 신도시 덕분에 청년 인구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네, 작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저희 31.6%로 경북에서는 청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청 신도시를 제외하고 청년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도록 아니면 귀농하거나 귀촌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음 연결의 시작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명이에요. 청년 이음 연결의 시작이라는 사업. 이거 뭐 내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전에 후계농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주변에 이야기 나눌 또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래가 없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청년이음 연결의 시작을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이 신도시와 원도심 그리고 배우마을에 흩어진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부 사업 중에 청년 클럽은 맛집 투어나 캠핑, 운동, 예술 등 취미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그림이나 음악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치유하는 네트워킹 데이와 이 청년들이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고충을 함께 해결하는 청년 리빙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직업과 삶의 체험을 해보는 원데이 라이프나 다른 지역의 청년들을 예천으로 초대해서 예천 스타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2박 3일 정도 함께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아주 뭐 다양하고 알차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청년센터, 청년클럽, 네트워킹 데이, 청년 리빙랩, 원데이 라이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천 스타일의 삶이란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다 알려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2박 3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2박 3일 예천 살아보기 프로그램 예천 스타일의 삶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청년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천 말고.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천 청년 안 되고 예천 말고 다른 지역의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 노력하시는 만큼 예천으로 정착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청춘남녀 심쿵야행이 이번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 26세에서 36세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기획예산실 귀염둥이 박상규였습니다. 귀염둥이 막둥이 우리 박상규 주무관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신데 목소리는 지금 거의 뭐 국장급 정도 되시는 것 같은. 음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인구 청년 정책팀의 박상규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어제가 현충일이었고 6월이면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인 학도병에 대한 예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마침 경상북도 의회에도 관련한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라서 오늘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뉴스 며칠 전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예, 그 뉴스. 자, 학도병 하면은 참 그 어린 나이에 대부분 뭐 중고생들 이 정도잖아요. 나이대가. 그렇습니다. 학도병이라고 하면 학생이라서 징집 대상자가 아닌데 자원했거나 징집돼서 학도의용군에 참여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의로 간 학도병들도 있긴 있겠죠. 사실 뭐 있긴 있겠지만 그냥 끌려갔던 그런 학도병들도 뭐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도병들 많았던. 네. 자, 그러면 경상북도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배진석 의원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 또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 3건의 조례 개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 중 2건은 참전 명예수당, 이 보훈 명예수당을 경북 도내 시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전국 최고로 맞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게 이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조례입니다. 학도병의 기록 자료 수집과 이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서 학도병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상북도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련 조례도 발의를 했고 학도병은 기존 참전 유공자로 대우를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도병은 병역에 의무가 없는 이들이다 보니까 이 병적 기록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적 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는다. 네, 이 참전 용사의 경우에는 이 현황 파악이나 이 보훈 혜택 등을 받게 되는데 이게 병적 기록을 통해서 이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병적 기록을 대체할 만한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사진이나 당시의 일기 아니면 이 같이 근무했던 복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기억과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전후의 보증 역시 이 대부분 고령인데다가 이 숨진 분들이 많아서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학도병 중에는 이 보상도 필요 없고 현충원에만 좀 묻히게 해달라. 이걸 바라는 이들도 많은데 이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병적 기록 찾기 힘들고 뭐 사진이나 일기 힘들고 당시 뭐 사진 찍기가 쉬운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뭐 전후도 찾기도 힘들고 자 이런 상황인데 학도병이란 말도 있고 우리가 왜 소년소녀병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게 뭐 혹시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그 학생으로 학도의용군에 참여한 이들 모두 학도병이라 부르고요. 이 가운데 만 18세가 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소녀병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학도병이 더 큰 개념이군요. 학도병 안에는 그렇습니다. 소년소녀병, 만 17세 이하는 소년소녀병이고 그 이상은 학도병. 네,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만 18세가 넘었지만 학생 신분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무리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군인으로
참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1950년 당시에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도의용군은 이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인정을 했는데 이 소년소녀병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기록도 잘 남아있지 않고 이 국방부가 만 17세 이하를 징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또 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국제법적으로 또 그런 것도 따져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징집한 거를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지금? 이게 2008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고를 했습니다. 이 국방부가 이 소년소녀병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라. 또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공고를 했지만 이 당시 전쟁 중에 숨졌거나 또는 이 다친 사람만 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했고 참전을 했는데 살아서 생존하고 있다면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학도병, 소년소녀병으로서 참전했던 분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또 억울한 면도 많이 있으실지 알겠습니다. 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을 텐데요. 잘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번에 시작한 국회가 22대 국회이고 18대 국회부터 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방안이 추진이 됐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전쟁에 징용돼서 희생해야 했던 부분을 이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이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안정을 위한 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재정이 부담된다라는 이유로 20대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역시 문을 열자마자 이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지난달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가 됐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반대 근거로 들었던 게 예산안을 마련하는 게 또 문제다,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소년소녀병으로 특별한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 국방부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 부당한 징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동의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여당보다 야당 의원들이 더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까지 이 결부가 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보수당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그리고 또 특별한 희생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한 문제 등등을 들어서 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조례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40곳 정도가 됩니다. 40곳.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 안 한 곳도 있고요. 한 곳도 있고요. 그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안에 이 병역 의무 없이 참전했던 소년소녀 지원병도 포함하자라고 하는 조례가 담긴 곳이 이 경북 도내에는 8곳이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만 놓고 보면 영주시, 안동시 그리고 예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이 소년소녀병은 참전 유공자 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우나 선양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가 좀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보자면 우리 경북만 보자면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안에 이 소년소녀 지원병도 포함하는 그런 조례가 담긴 곳이 이제 우리 북부 지역 보면 안동, 영주, 예천 이렇게 3곳이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이유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 허은구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보수 정당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2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국방부가 이렇게 소년소녀병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2008년에 인정했지만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모두 자원 입대한 것이 아니라 강제 징집돼 있다는 걸 인정하기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강제 징집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네. 아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죠. 이 태극기 날리며를 떠올려 보면 맞아요. 예. 네, 이 형제가 모두 강제로 징집돼서 전장에 투입됐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네, 당시 국방부에서는 영화가 6.25 전쟁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영화 촬영에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줬었는데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오히려 국방부가 영화 제작사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 강제 징집 이걸 다뤄서? 그렇습니다. 이 강제 징집을 다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영화 제작사에 항의까지 했는데 결국은 국방부가 강제 징집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들에게 사과하는 문제까지 좀 걸려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존재는 인정했지만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잘못했다, 강제 징집을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폭력을 좀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생존자에 대한 예우가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국방부 차원에서는 법안 통과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경북도의회 차원의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번 조례에는 선양 사업, 그러니까 예우를 갖춰서 이들을 기리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소년소녀병들이 투입된 전장이 경북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년소녀병들이 주로 투입됐던 시기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7월과 9월 사이였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이 쳐졌던 경북 지역인데 특히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이러한 법률에도 더 많은 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서도 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발벗고 나서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고 저는 이렇게 쭉 설명을 듣는데 우리 대통령 생각이 또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학도 의용군 같은 이런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 그리고 지난 우리 정부의 잘못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걸 좀 선제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지지율도 훨씬 더 상승할 것 같고 보수층 결집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니까 지금 생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국가 폭력이 있었다는 거 이제 좀 오래됐어요. 70년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인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맞습니다. 지금 생존자분들도 이제 약 1000여 명 정도만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더 늦지 않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기야 그렇겠네요. 그 50년에 전쟁 발발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그렇죠. 나이가 이제 뭐 30년대생일 테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학도병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